이민세관 단속국이 오는 14일부터 불법 체류자 수천 명을 체포하기 위한 급습 작전을 실시합니다. 연방 하원이 취업 영주권에 국가별 쿼타 상한제를 철폐하는 법안을 어제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주 등 23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불법 체류 신분 이민자들의 공공주택 입주와 주택 보조금 수혜 금지 규정에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놓고 어제 열린 잉글로드 클립스 주민설명회에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어제 성별과 국적, 인종 등에 따른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오는 14일부터 불법 체류자 수천 명을 체포하기 위한 급습 작전을 실시한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최소 10개의 대도시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ICE는 이번 불법 체류자 급습 작전을 통해 체포된 이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추방할 방침입니다. 체포된 이들은 텍사스와 펜실베니아 가족 구금 센터로 보내질 전망이며 수용 인원 등 문제로 제약이 있을 경우에 호텔에 머물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이번 급습 작전 목표는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미국에 불법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최소 2,000명 상당의 불법 체류자들로 작전은 최소 10개 도시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슈 버크 ICE 대변인은 기관 요원들의 안전과 보안 유지를 위해 작전과 관련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CE는 이미 지난달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을 계획했었지만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작전 중단을 요구하는 등 반발이 일자 시행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중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을 개시하겠다고 밝히며 기자들에게 그들은 불법적으로 입국했고 우리는 그들을 합법적으로 내보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연방 하원이 취업 영주권의 국가별 쿼타 상한제를 철폐하는 내용의 고급 기술 보유 이민자 노동자 공정 대우 법안을 어제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한인 취업 이민 대기자들의 영주권 수속이 크게 뒷걸음질 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의 국가별 쿼타 상한제를 철폐하는 법안은 어제 연방 하원에서 찬성 365, 반대 65로 압도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전체 쿼타의 7% 이상 영주권을 배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국가별 취업 영주권 쿼타를 3년에 걸쳐 폐지하고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우선 일자 순서에 따라 영주권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대부분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2년에서 3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지만 쿼타 상한제 대상 국가인 인도, 중국, 멕시코, 필리핀 등 4개 국가 출신 이민자들만 장기간 대기하는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10년 이상 장기 대기하고 있는 인도 등 4개국 출신 취업 이민 대기자들이 대거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 등 일반 국가 출신의 취업 이민 대기자들의 영주권 취득 소요 기간은 수년씩 더 늘어나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국가별 쿼타 상한제가 없어지면 인도와 중국의 취업 영주권 독점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연방 상원에서도 현재 계류 중으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등 23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불법 체류 신분 이민자들의 공공주택 입주와 주택 보조금 수혜 금지 규정에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규정이 시행되면 5만 5천 명의 아동과 10만 8천 명이 주거지를 잃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가 지난 5월 공공주택 입주와 주택보조금 수혜 자격 기준 강화 방안을 연방 관보에 고시한 가운데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을 포함한 23개 주 검찰총장들은 이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추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새 방안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합법 체류 신분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합법 체류 신분인 경우 가족 모두에게 공공주택 입주나 주택 보조금 수혜 자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체류 신분 부모를 둔 이민자 가정의 미국 태생 아동 5만 5천 명을 포함한 10만 8천 명이 주택 보조금과 주거지를 잃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새 규정이 시행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또다시 가족을 분리시키는 것이라며 수만 명의 아동들을 가족들과 분리하고 수십만 명을 길거리로 내모는 정책을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규정 변경으로 각 주들은 집을 잃은 가족들이 새로 살 집을 마련해줘야 하는 등 경제적 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던킨도넛이 서류 미비자를 고용한 프랜차이즈 업소를 대상으로 폐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노동자의 고용 신분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던킨도넛이 뉴저지주와 버지니아주 등 미 북동부 지역 30여 프랜차이즈 업소들을 대상으로 서류 미비자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업소 폐쇄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더 뉴 푸드 이코노미가 보도했습니다. 던킨도넛은 지난 4월 뉴저지주와 버지니아주 소재 던킨도넛과 베스킨 로빈스 14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24일 델라웨어와 펜실베니아 등에서 9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던킨도넛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2017-2018 프랜차이즈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직원들의 직원 채용 기록 양식을 확인할 수 없었고 전자 고용 인증을 사용하지 않아 프랜차이즈들이 이민법을 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던킨도넛 측은 고객 불만 신고를 받고 난 후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주립 러커스 대학교의 비그란트 아드바니 교수 겸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프랜차이즈에서 서류 미비자 고용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이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던킨도넛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서류 미비자 단속에 따른 피해를 미리 대비하려는 발빠른 조치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놓고 대립 중인 잉글우드 클립스가 어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주당 중심의 시의회는 타운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강행 의지를 보였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야유를 보내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잉글우드 클립스 시의회는 어제 저녁 어퍼스쿨의 강당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잉글우드 클립스의 민주당 시의원들은 세수 증대와 지역 발전을 이유로 올해 초 타운의 실반 애비뉴 선상에 저소득층 아파트를 포함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역 난개발로 인한 집값 하락과 인구 증가로 교육세와 재산세 인상 등을 이유로 아파트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시의회가 고용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건설될 아파트의 일부를 저소득층 아파트로 만들어 서민 아파트 공급 의무를 준수하고 약 400여 세대의 아파트 건설로 인해 유입될 학생 수가 127명 정도로 교육세의 부담이 될 정도가 아니며 오히려 인구 증가로 인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야유를 보내며 무책임한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이익이나 어떤 생산을 추구하는 이런 직장이 창출될 때 지역 경제에 이바지를 하는 거지. 아파트 몇 채 짓는 게 무슨 지역 경제? 아파트 800채든 600채든 100채 짓는 게 지역 경제의 활성화라는 얘기가 이게 말이나 된 얘기입니까? 잉글우드 클립스의 이번 사업 결정은 주민 투표가 아닌 시의회의 자체 투표로 이뤄집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현실을 감안할 때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민들은 계획안이 통과된다면 주민 모금을 통해서라도 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미 전국 한인은행들의 SBA 융자 실적이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중소기업청이 최근 발표한 2018-2019 회계년도 세계 분기 누적 실적에 따르면 전국 한인은행 15곳의 총 융자 건수가 1,361건으로 전 회계년도 같은 기간보다 34.8%나 급감했습니다. 승인액 규모도 22억 498만 달러로 직전 회계년도보다 1억 3,600만 달러 이상 감소했습니다. 올 3분기 전체 실적은 38,513건에 170억 달러 규모로 전년에 비해 각각 17.5%와 9.0% 감소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의 경우 융자액이 전 회계년도보다 7천만 달러 이상 감소한 1억 8,479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승인액의 감소폭이 가장 컸던 은행은 전년에 비해 33.1%나 급감한 펜실베니아주의 노아뱅크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구 노아뱅크였던 조지아주의 프로미스원과 메트로시티 은행은 승인 건수와 승인액 모두 증가해 주목됐습니다. 프로미스원의 승인액 규모는 지난해보다 4,732만 달러나 증가하면서 1억 달러 고지를 돌파했습니다. 전국 SBA 대출 순위도 41위에서 18위로 상승해 20위권에 포함됐습니다. 메트로시티 은행 역시 건수와 승인액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한인은행 SBA 융자 담당자들은 지난해 12월 최장기간의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와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반적으로 SBA 융자 수요가 감소했지만 최근 다시 융자 시장이 활기를 찾고 있는 데다 기준금리 인하 전망으로 새로운 수요도 생기고 있어 4분기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어제 성별과 국적, 인종 등에 따른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에 기반하지 않은 임금 차별 금지 법안과 과거 임금 액수를 묻지 못하게 하는 법안에 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와 비영리단체 회사 등 고용주는 성, 인종, 국적, 연령, 장애, 결혼 여부 등에 따라 임금 차별을 할 수 없으며 고용주와의 인터뷰 등 구직과 승진 과정에서 과거 연봉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최근 미국 여자 축구팀이 월드컵에서 우승하면서 받을 상금 3천만 달러가 남자 상금 4억 달러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이 알려진 데 따른 것입니다. 이 법은 주지사 서명에 이어 90일 후 발효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특히 여성들의 임금이 남성들보다 적은 것은 부도덕하며 납득할 수 없다며 동일한 일에 대해 같은 봉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에서 시간 외 근무 수당으로 가장 많은 돈을 받은 직원이 부정행위가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은퇴한 뒤 연금을 수령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지난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에서 오버타임으로만 28만여 달러를 받은 뒤 최근 은퇴한 레이몬드 머피가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감독관에 10차례나 적발됐지만 징계를 받지 않고 은퇴했으며 현재 연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9일 보도했습니다. 1996년부터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에서 근무한 머피는 2017년에는 수입이 40만 5,021달러로 가장 많은 돈을 번 직원으로 꼽혔는데 이 중 오버타임이 29만 5,490달러였습니다. MTA는 이미 부당 지급된 오버타임 10만 달러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머피는 사과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한편 MTA 캘로린 포코니 감사관은 부당 지급된 수당 관련 조사에서 머피 외에도 MTA 지하철 소속 기사 빅터 피코라 등이 근무를 하지 않고도 수당을 청구한 것을 찾아내는 등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TA는 오버타임과 관련해 허위 보고를 못하도록 최근 지문 인식 시스템을 통해 출퇴근 기록을 하는 등 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자전거 공유 서비스 시티바이크가 유색 인종과 저소득층 거주 지역보다는 백인 밀집 지역에 집중돼 있는 등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맥길 대학이 인구 센서스를 바탕으로 시티바이크가 설치된 지역을 조사한 결과 백인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37%가 공급됐지만 유색 인종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16.5%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 시티바이크 거치대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 평균 소득은 9만 400달러로 그렇지 않은 지역의 5만 4,700달러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보고서는 시티바이크가 대중교통이 없는 지역 주민들에게 탈 것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과 반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사는 주민이 시티바이크를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은 3.8%에 불과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사 결과를 놓고 시티바이크는 뉴요커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비난을 퍼부으면서 시의회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의회 교통위원회는 앞으로 청문회를 통해 추가되는 공유 자전거 거치대의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시티바이크를 인수한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리프트는 1억 달러를 들여 전국의 시티바이크 네트워크를 지금의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뉴욕시 시형 아파트에 살거나 뉴욕주 푸드스탬프 프로그램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주 남가주에서 규모 6.4와 7.1의 강진이 잇따르면서 비구원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런 공포를 악용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절도를 목적으로 주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비구원 발생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게 한 뒤 빈집 털이를 노리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 비건이 닥칠 수 있으니까 서둘러 밖으로 대피해라. 최근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는 오렌지 카운티 남부의 알리소 비에이오에선 이처럼 대지진 임박을 예고하는 가짜 지진 경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남가주에 잇따른 강진 이후 확대된 지진 공포가 사기범들에겐 범죄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We're all familiar with reports of people coming around and trying to take advantage of individuals in the wake of a natural disaster. We see this most commonly after large fires, things of that nature. This one was a little unique. We haven't seen individuals telling people to evacuate their home. So that was why we decided to put the information out to the community. 다행히 현재까진 사기 전화가 실제 절도 피해로 이어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당국은 지진 발생 시 주민들에게 전화로 조기 경보를 발령하지 않는다며 공식 기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보는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can't predict earthquakes, but if you have somebody that calls and tells you that they can predict it, it's a hoax right off the bat. And just like any other scam, get a number to call them back, give it to the police department so that we can call them back. 이외에도 강진이 발생한 리지크레스트 지역에선 절도범들이 무인 편의점에 침입해 현금과 로또 티켓을 훔쳐가는 범죄 행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강진 이후에도 수천 차례의 여진이 계속되면서 지진에 대한 주민들의 공포가 배로 커진 만큼 각종 사기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윌셔 사립초등학교 폐쇄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진이 한인 커뮤니티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임대 사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진희 남가주 한국학원 임시 이사장, 스티브 김 변호사 등 관계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윌셔 초등학교 커뮤니티 센터 건립에 대한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지원마저 끊기고 아무런 수익 없이 건물을 방치할 수는 없었다며 현 상황에서 임대 사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학교 계약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 자금도 부족하고 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뉴 커버넌트 아카데미 새 언약 초중고등학교와 그 장기 임대를 했습니다. 저희 계약은 10년이고 그다음에 옵션이 5년이고 또 한 번 더의 옵션이 있습니다. 5년. 그리고 저희 리스는 2년마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맨 처음 2년 동안은 21만 6천이자 한 21만 7천 정도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어 이사진은 미국 법에 따라 당연직 이사로 있는 LA 총영사는 과반수 이상의 투표를 거친 이사진의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고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사진은 예고 없이 새언약 초등학교와의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해 한인 커뮤니티에 큰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한편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다수의 주요 한인 단체들은 내일 LA 총영사관에서 한국학원 파행 사태에 대한 범동포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현 이사진에 대해 더욱 강경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부부가 퀸즈의 아시안 부부가 체외 수정으로 낳은 쌍둥이 중 한 아이가 자신들의 아이라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 아시안 부부는 한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부부는 LA에 본사를 둔 CHA 난임센터를 연방법원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부부는 CHA 난임센터에서 체외 수정으로 지난 3월 쌍둥이 아들을 출산했는데 아시안 혈통이 아니었다며 CHA 난임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체통에서 끈끈이 절도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이 기존 우체통을 절도 방지용 우체통으로 전면 교체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우편물 안전 보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에서만 3,000건 이상의 우편물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절도 방지용 우체통은 절도범들이 우편물을 쉽게 꺼내지 못하도록 설계됐습니다. 9일 오전 4시 30분쯤 한 남성이 캐나다 측 나이아가라 폭포 중 하나인 호스슈 폭포 188피트의 높이에서 떨어져 급류에 휩쓸렸으나 목숨을 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인근 암벽에 매달려 있었으며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이 남성을 구조하려던 찰나 남성은 폭포 밑으로 추락했지만 수심이 깊어 큰 부상을 피하고 살아났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뉴욕 아일랜더스 홈 경기장으로 사용될 경기장을 비롯해 복합 엔터테인먼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나소 카운티 벨몬트 파크의 원활한 대중교통망 구축을 위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역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설역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메인 라인의 퀸즈 빌리지역과 벨로지역 사이에 설치될 예정이며 롱아일랜드행 개통을 오는 2021년, 양방향 개통은 2023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가끔 흐리고 습도가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8도, 섭씨 영상 31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영상 21도 예상됩니다. 토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요일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